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서 역대급 공모 열기를 보였던 SK바이오팜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자마자 단숨에 시가총액 10조 원을 육박하면서 26위로 등극했습니다. SK바이오팜 주가는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2배 이상으로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집중 육성에 나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도약을 위해 소부장 2.0 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통 기반 뿌리 기술은 주조 등 6개에서 14개로 확대되고 뿌리 산업 대상도 3만 개에서 약 9만 개로 3배 이상 외연을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국가 3대 중점 육성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분야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데이터와 소재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 청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바이오 연구 데이터와 소재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산업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LG화학은 1위를 유지했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나란히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정보경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강화 우려에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오름세로 출발했고요. 오후장에서도 양시장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SK바이오팜의 상장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시총 26위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시죠.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127.45포인트입니다. 0.98% 오르면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오늘 별다른 조정 없이 꾸준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서 살짝 내리는가 싶었는데 다시 올라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현재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주는 모습입니다.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주면서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파란불을 켜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은 오르고 있습니다. 시총 1, 2위 종목이 파란불을 켜다 보니까 코스피 오름세가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이고요. 네이버 최근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오늘도 2%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부진했는데 오늘 셀트리온 3% 넘게 오르면서 30만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삼성물산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해드렸고요. 카카오도 오늘 3.9%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8만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삼성물산도 1% 후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까지입니다. LG생건이 현재 11위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NC소프트가 오늘 5% 넘게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인데 최근 게임 업종의 흐름이 좋습니다. 잠시 뒤 오늘장 이슈에서 이성훈 과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SK는 SK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그룹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6% 넘는 급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지수가 740선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740선 이탈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1% 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하루간의 흐름이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꾸준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10시를 조금 지나면서 그래프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시국 상황이고요. 개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소량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시젠까지 모두 빨간불이고요. 알테오젠만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오르면서 10만 원 넘어섰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까지도 모두 빨간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게임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펄어비스, NC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느새 7% 넘게 오르면서 9만 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총 순위에서 CJ E&M을 제친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넥신, 휴젤, 헬릭스미스 빨간불 켰고요. SK머티리얼즈와 리노공업은 내리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SK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오늘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휴젤은 5% 넘게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1240전, 1200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잠시 후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한한령이 드디어 좀 해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 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게임 업종 향방이 어떻게 될지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우리 회사에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그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크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최근에 게임 업종이 좀 상승세 보였던 이유가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 글로벌 경기 전망과 함께 대조되는 어떤 게임 산업의 높은 성장률, 이런 측정 부분이 게임 업종에 대한 릴레이팅을 좀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 이제 신규 콘솔 출시 같은 이제 풍부한 하반기 이벤트와 또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포함한 글로벌 게임주들의 지금 주가 지수가 계속 상회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게임사들의 주가에 대한 그 상승폭을 좀 기록해서 약간은 좀 오버슈팅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대표 게임사 대비해서 어떤 펀드멘탈이나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작년 한 해 글로벌 어떤 PER 대비해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이 많이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국내 게임사들의 하반기 주가의 전망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되면서 오히려 좀 작년과 재작년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주가 상승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IP 쪽, 또 개발 경쟁력이나 어떤 글로벌 확장의 잠재력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주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작년에 말부터 게임들에 대한 그 매수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 상승의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률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승에 대한 국면이 좀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게임에 대한 이용 증가는 계속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언택트 관련주로 좀 부각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 시에도 이 안정적인 실적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 잔존하는 어떤 저성장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 대비해서 성장 전망이 계속해서 밝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 봤을 때도 게임 업체들의 추가적인 상승량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연말에 신규 콘솔이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가 출시된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게임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굉장히 평가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에 대한 수혜가
비교해 봤을 때도 글로벌 그 관련 언택트 관련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좀 느낌이 많이 받는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게임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나 성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요국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이 역시 뭐 우리나라 특히 NC소프트죠. 리니지2M이랑 또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이거에 대한 인기 IP 기반에 대한 모바일 신작이 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로도 모멘텀이 지속시켜줄 신작 라인업도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좀 이끌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성장성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도 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계속 부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게임 업종 안에서도 뭐 종목들을 좀 슬림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시겠지만 이제 리니지입니다. 리니지 IP의 어떤 수익 모델이 계속 갈 가능성이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니지 IP가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성공에 대한 증권사 평가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레이드 소울 2 같은 경우에 출시가 되고 리니지2M의 해외 출시 등에 대한 분기 이익에 대한 성장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그 게임 업종 안에서도 탑픽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서구권,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의 리니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는 게임 업종에 대해서 이 탑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W게임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2분기는 실적 추정치가 좀 낮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2분기 이후에 어떤 미국 쪽에서의 그런 코로나19 수혜에 대한 온기가 반영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평가 원인이었던 소셜 카지노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대외 요인으로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 진행되는 점을 봤을 때 W게임즈가 이 게임즈 안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탑픽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컴투스입니다.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썸머너즈워죠. 이 4월과 5월달에 역대 최대 해당의 역대 최대 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프로야구가 개막을 해서 30% 정도 소화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 개막은 늦어졌지만 야구 시즌 개막으로 인해서 야구 게임 라인업에 대한 수적 개선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분기마다 봤을 때도 1, 2분기 때가 이 야구 게임에 대한 부분이 컴투스의 실적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유저 기반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감안을 봤을 때도 신작 기대가 컴투스 쪽에서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증권사들 컴투스는 매수가가 14만 원 유지하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컴투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게임 업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광고 업종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고 경기를 전망하는 7월 광고 경기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 광고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코로나19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 광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로 인한 광고 집행에 대한 부분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탑라인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 업종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의견은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좀 그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광고 업종도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BTL, 한마디로 전단지나 여러 가지 1대1 쪽에서의 영업보다도 이 디지털 쪽에서의 광고 영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향후에도 봤을 때도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광고 업체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2분기 때 그 어떤 실적에 대해서 그나마 좀 그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에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광고 업체에 대한 광고 쪽으로의 특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광고 업체에서는 뭐 제휴 계획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지만 에코 마케팅을 1순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광고 업체들의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 광고 업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여전히 뭐 동영상과 모바일 중심으로의 매체비가 증가할 것은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디지털 광고 쪽으로의 특성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 뭐 에코 마케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노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볼 수 있겠는데,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케팅 품목 특성상 뭐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은 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광고 업종 안에서 에코 마케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한동안 잘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에 발목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간밤엔 나스닥이 오르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최근 급락세가 나오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그 서부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감염자가 4만 명을 넘었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3억 3천만 명 중에서 많게는 8%에 가까운 2,640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그 감염이 되어 있을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감염자를 몇 명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개 주가 벌써 2를 넘었는데요. 본격적인 확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자가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서 보복 소비 활동도 위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레스토랑 예약 사이트인 오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예약 손님이 한때 59%까지 회복됐다가 현재는 34%까지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이번 주말 독립기념일에 미국인들이 대거 외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알러지 연구소의 그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명 감염자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이 때문에 뉴저지,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경제 활동 재개를 멈추거나 연기한 주가 벌써 19개 주에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19 2차 확산이 전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뤄진다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기 침체도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IMF가 얼마 전에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낙관적으로 올해 보더라도 마이너스 4.9%라는 겁니다. 2차 유행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 세계은행이라든지 OECD 같은 경우는 8% 전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포함된 신흥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80년 이후에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 산업이 침체되고 있고요. 유가 하락, 무역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문제는 세계 각국이 재정 투입 규모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1조 달러까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리먼 쇼크 때 5조 달러의 2배 이상 되는데요.
이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공적 채무 잔액은 GDP 대비해서 100%를 올해 말에는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G20개국 같은 경우에는 141%로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해인 1945년 116%를 크게 상회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작 2차 대유행이 진행되거나 경기 침체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면은 재정 악화를 우려해서 정책 여지가 스스로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각국이 쓸 수 있는 추가 경기 부양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와 관련해서는 향후 2차 현금 지급이라든지 재정 정책, 인프라 투자에 의해서 좀 움직임이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은 내용이 시장이 원했던 것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경제 예측기관이나 국제투자은행들이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인한 신흥 개도국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 보고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흥 개도국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하반기 외환 위기가 발생할 위험은 없을까요? 네, 벌써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증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3월달 830억 달러 순유출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동이 걸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도 있지만 통화 약세로 인한 신흥국들의 대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신용도의 지표죠. 외환 보유액을 보면은 신흥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 정도로 증가해 왔는데 올해는 1,500억 달러 정도가 감소한다 그럽니다. 20년 내 최대 감소 폭인 만큼 신흥국의 달러 부족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문제는 내년 말까지 신흥국이 상환해야 할 달러 부채는 무려 7,2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벌써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에 봉착하는 신흥국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유동성에 의존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국 위기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험, 코로나와 관련된 2차 유행, 또 2분기 실적 발표와 같은 악재가 돌출될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무척 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7월 증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1997년 당시 IMF로부터 긴급 금융 지원을 받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흥 개도국이 한꺼번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대출 여력이 바닥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IMF가 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은 1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인류가 가장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천조 기관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같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IMF라고 하더라도 대출 쿼터는 4,4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융자가 2,500억 달러 정도가 나가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융 지원을 요청한 국가들이 지금 100개국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는 그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 요청을 좀 한 상태인데 곧 조만간에 이 한도 쿼터도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1차 방어선의 한도가 도달하면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국 간 차입을 통해서 이사국들이 자금을 출원해야 되는데요. 이 규모도 1,9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계속 확산되면 마지막 3단계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들이 화폐 윤전기에서 돈을 찍어내서 착출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 규모가 3,440억 달러라고 합니다. 현재 IMF의 지원 여력을 보면은 올해는 버틸 수가 있겠지만 내년에도 계속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정 상황이 나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국채 기피 현상 그리고 대출 자금 회수와 같은 리스크 오프 상황이 연말에는 벌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신흥국들의 디폴트도 현재 가시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 금융시장의 최대 초점은 신흥국의 대채무 변제 능력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남미 국가에서 채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요 채권 국가였던 미국의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로 비화됐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쇼크가 장기화되면 주요 채권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월가 쪽에서는 비상하게 보고 있는데요. 신흥국 은행들에 대한 엑스포저가 많은 나라들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8천억 달러 이상의 여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도 만만치 않은데요. 전체 신흥 여신의 34%인 6,500억 달러 정도가 대부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에 대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나라가 채무 위기에 빠지면 관련 국가의 그 금융기관들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4조 달러를 해외에 대출을 해줬는데요. 이 중에 14%인 6,200억 달러 정도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에 일본은행이 아무래도 전체 여신의 20%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남아공, 터키를 비롯해서 뭐 각국이 재정 악화,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면은 상당한 그 신흥국뿐만 아니라 채권국 은행들도 곤욕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주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견해들을 좀 월가에서는 계속 견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미중 분쟁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중 분쟁을 빼놓고 글로벌 경제를 논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였죠.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이 바로 중국을 향해서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란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히토류 카드를 꺼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의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중국이 보복으로 히토류 카드를 진짜로 꺼내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미중 무역 갈등이 늘 심화되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히토류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뭐 경고를 계속 해왔고요. 또 중국은 글로벌 히토류 광산 생산량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80%는 중국산인데요. 뭐 실질적으로 2010년도 일본과의 그 영토 분쟁에서 중국은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첨단 산업들 특히 방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 기업엔 충분히 타격을 줄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3년 전의 이야기고요. 뭐 현재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 갈등이 불거진 이후부터는 재고를 상당히 많이 쌓았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개월분 이상의 재고를 갖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각국들이 특히 호주나 말레이시아 같은 히토류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공장들을 많이 건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미국도 텍사스에 히토류 정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히토류 자체가 뭐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금속이 아니고 또 세계에 더 풍부하게 다양하게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뭐 세계 각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광산을 통해서 폐가전 제품에서 히토류를 축출하는 재활용 기술을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고요. 또 히토류를 대체할 신문질도 만들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은 절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홍콩 보안법 통과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홍콩이 그동안 대중국 수출의 우회지 역할을 해왔는데 당장 우리 국내 기업들 수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홍콩은 우리나라의 4위 수출 국가고요. 또 홍콩으로 수출한 제품의 거의 100%가 제3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홍콩이라는 나라는 뭐 낮은 법인세도 있고요. 안정된 환율 제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항만이나 공항 같은 물류, 금융시설이 잘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석유 제품, 화장품, 선박, 무선통신 기기와 같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이 홍콩을 통해서 우회 수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 미국이 특별주의를 박탈하게 되면은 뭐 우리 기업들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게 되면 엄청난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뭐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되고요. 또 이번 사태로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3국으로 빨리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내로 들어오는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네, 그렇다면 좀 긍정적인 면은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이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홍콩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이전할 가능성은 없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홍콩을 대신해서 동북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홍콩에서 이탈한 자금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나 캐나다,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젊은 인재들 같은 경우는 대만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대형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홍콩 개인들 같은 경우는 대만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처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만은 전문 학교까지 두고서 홍콩 거주자, 기업 이주를 아주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요. 또한 어린애들을 위해서 학교 입학이나 숙소 배정까지 모든 지원을 정부가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만의 가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일 상승 랠리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인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콩 자금, 인재, 그리고 홍콩에서 운영되는 해치 펀드를 유치하는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홍콩의 혼란을 이용해서 반사 이익을 누린다고 한다면 중국 정부는 혹시나 견제받지 않을까 이런 그 소극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홍콩의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도 앞으로도 걸림돌이 상당히 많은데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또와 같은 자본 이득세와 관련해서 홍콩은 싱가포르는 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50%에 이르고 있고요. 아파트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나 배당세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싱가포르는 부과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부가세만 하더라도 10%고요. 법인세율이 최대 22%랍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한국으로 유치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한 싱가포르 국민들 같은 경우는 77%가 중국계고요. 또 영어도 공식 언어고, 세계 최고의 그 교육 경쟁력, 또 유연한 노동 정책, 또 IT 기반 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홍콩 부자나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중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나라의 관계가 더 악화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4, 5년이 아주 치열하게 그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것 같은데요. 박빙열이라는 말처럼 봄철에 살얼음을 걷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 허브 홍콩이 무너진다면 당장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게 되고요. 아시아의 그 금융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언제든 직격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따라서는 아시아의 금융 그 시장이 큰 그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무역이나 기술, 환율, 또 서로 간의 그 추방 전쟁, 또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정부와 전력적 소통 방법을 계속 유지시키고 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 전략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할 때도 진짜 생각할 것이 많은 앞으로 4, 5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이어갑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 오늘 시장과 관련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세 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 제가 이 종목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해서 자료를 공개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급등이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시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가축용 제약 사료의 제조 판매가 주업인 회사고요. 최근 홍정욱 대선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신성수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홍 전 의원이 이곳에 이사를 역임했다는 것이 이제 관련 주로 의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의 실적을 보면 대선 테마로 가져가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재무제표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50억 정도 이상 나와주고 있고요. 매출은 1,500억에서 1,900억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역시 회사도 코스피 종목으로 이제 상태 가능성 매우 낮고요.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로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료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돼지 열병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오늘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는데 돼지열병 혹은 북한의 이제 동력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듯 이제 여러 테마에 자리를 걸치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는 테마 중에 이제 가장 강한 대선 테마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KNN이나 서현을 제가 몇 번 추천해 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테마는 내릴 때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조정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는 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이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있고요. 최근 언론 뉴스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과 이제 윤석열 총장의 좀 불편한 언론 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선 테마 관련 주들의 트리거가 되는 모습이고요. 대선 관련 섹터가 7월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목표 주가는 아주 크게 볼 수 있겠지만 실천 목표 주가 약 5,4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3,450원 드립니다. 오늘 시세가 급등이 한번 나왔고 윗꼬리를 달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 고점의 저항 구간인 4,850원 부분 충분히 도착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킷인데 PCB 전문 생산 을 하는 이제 회사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한 25% 정도로 꽤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죠. 작년에 4분기 들어서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이 메인 기판 사업을 중단하면서 동사가 좀 트레이드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강한 상승 중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지만 다시 그 주가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와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이 약 한 3,978억, 시가총액이 현재 3,000억 정도로 PBR로 보면 약 0.8% 정도의 저평가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실적을 자세히 보면 18년도에는 179억이 적자였어요. 하지만 19년도에 139억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이미 영업이익이 89억입니다.
거의 1분기 정도 지나면 전년기 흑자보다 1년치 흑자보다 더 넘어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컨센서스가 올해 약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경쟁사들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점이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최근 며칠 조정을 좀 받았는데 상승 추세 하단에서 지금 오늘 양봉이 그냥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여기서 돌림이 나온다면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 흐름을 이어간다면 18,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요즘 시장 변동성도 크고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1차 목표가 14,5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2,100원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도 대선 테마입니다. 주연테크인데요. PC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 역시 대선 테마주로 이낙연 의원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낙연 의원은 현재까지는 유력한 대권 주자로 다음 달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서원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중간에 이제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그 종목 역시 아쉽게 좀 빼게 됐어요. 빼고 이제 주연테크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 실적 보시면 역시 코스피 종목의 1분기 흑자 전환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대선주로 길게 가져가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지금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낙연 관련주의 이제 대장은 아닙니다. 서원이 최근에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 남선 알루미늄이나 서원 이런 대장 종목은 아니지만 그런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생각이 되고 현재 이 종목은 이제 따라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아직 주가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천천히 모아가기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테마는 연말까지 이렇게 보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조정 시 매수했을 때 어찌됐든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놈이 대장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주가는 상승을 그것도 아주 크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비중을 갖다가 늘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1,800원 단기적으로 보시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가 1,25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 단기 접근 종목으로 레몬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지난주에 단기 종목으로 드렸던 레몬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음날 음봉이 한번 나오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날 21선 터치를 하고 아래 꼬리를 너무 길게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한 2% 정도 손실 구간인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그때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그대로 생각을 하시고 14,900원 정도 생각하시고 이 종목 한번 가져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단기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단기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구로산업 지금 윗꼬리를 좀 상당히 강하게 알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약 4,000원에서 4,100원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종가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고 내일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다면 상승 출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늘리시고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5,400원, 손절가 3,450원 무난하게 달성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곧이어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